준비는 모두 끝났습니까? 한 실장님? 예, 윤 대표님. 이사님들 전원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대표님께서 입장하시는 즉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실장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걷는 내내 내 심장은 기묘한 평온함과 격렬한 기대감이 뒤섞여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내 시선은 저 복도 끝에 육중하게 버티고 선 거대한 원목문에 고정되었다. 저 문 너머에 우리의 30년 세월을 짓밟았던 과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들의 휠체어를 미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괜찮다 아들아.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니.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순간 길고 긴 테이블을 둘러싼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우리 모자에게로 향했다.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의자 위에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계산적인 호기심이 번뜩였다. 평생을 갑이 위치해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왔을 그들 특유의 오만함과 위압감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기다리는 을의 입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정중하게 말하자 그들 사이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 아들 민준이는 전동 휠체어를 조용히 움직이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신경근개 질환으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내 아들.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아들이 뿜어내는 지적이고 강인한 기운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그 어떤 위압감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내 아들을 얕보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나는 지난 30년간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다. 아들의 등장을 확인한 이사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뉴욕에서 온 거대 투자 펀드의 젊은 대표를 향한 당연한 예우였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은 예외였다. 상석에 앉아있던 그 두 사람은 우리를 보자마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라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너 설마 네가 어떻게 여기를... 당신? 정말 당신이란 말이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하긴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전 시어머니 박화영 회장이 핏기 가신 얼굴로 날카롭게 소리쳤다. 말씀 조심하시지요, 박 회장님. 제가 지금 이곳에 놀러 온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누구보다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차가운 대답에 박 회장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의 시선이 내 옆에 있는 아들에게로 향했다. 설마 옆에 있는 저 청년이... 아들아, 인사드려라. 비록 30년간이나 서로 모르고 살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너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아니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만났으니 아는 척 정도는 해드리는 게 도리겠지. 그렇다. 우리 모자를 보고 이토록 기겁하며 경악하던 두 사람. 그들은 바로 30년 전 나를 비참하게 내쫓았던 내 전 시어머니 박화영과 전 남편 최진석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의 친할머니와 친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들은 30년 전 내 아들을 버렸다. 단지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호 가문의 흠이라며 핏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갈 곳 없는 나와 갓난아들이었던 내 아들을 한겨울 길바닥으로 무참히 내쫓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다. 나와 내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오늘과 같은 날을 만들어주겠다고 매일 밤 눈물로 맹세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30년간 기다려온 심판의 날이었다. 30여 년 전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23의 처녀였다. 인천의 작은 섬 강화도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나는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정직함과 성실함 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 남동공단의 작은 공장에 취직해 살아가던 내 삶에 한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났다. 그 남자가 만약 나와 비슷한 환경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쯤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 최진석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인천 지역의 굴지의 기업인 대호화학의 외아들이었다. 평생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온 남자. 그런 그가 어쩌다 나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석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 역시 그의 다정함과 순수함에 깊이 빠져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시댁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다. 특히 그의 어머니 박화영 여사의 반대는 완강했다. 그녀는 내 출신과 배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하지만 진석 씨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끈질긴 고집으로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우리는 분가하길 원했지만 박 여사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송도에 있는 시댁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가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때부터 나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나는 대호화학의 며느리가 아니라 박화영 회장의 하녀로 살아야 했다. 박 여사는 사사건건 나를 트집 잡고 모욕했다. 배운 것 없는 천한 것, 근본도 없는 고아, 같은 폭언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보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다. 남편과 시댁을 위해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했다. 내 희생과 인내로 쌓아올린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처음에는 남편도 내 편을 들어주었다. 어머니의 등살에 힘들어하는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믿고 이 거대한 철옹성 같은 집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얼마 뒤 나는 그토록 시부모님이 바라시던 아이를 임신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던 박 여사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내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아냈다. 아들이라니? 천만다행이구나. 그래도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은 하려는 모양이다. 명심해라. 네 뱃속에 있는 건 네 아들이 아니라 우리 대우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이다. 그러니 우리 집안의 귀한 장손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게야. 내 말 알아듣겠니?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시집온 이후로 내 의견도 의지도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섬뜩하고 불편했다. 그래도 나는 남편과 나의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을 꿈꿨다. 그러나 신은 내게 너무나 가혹했다. 나는 심각한 조산 위험을 겪으며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때문에 내 아들 민준이는 또래보다 훨씬 작고 약하게 태어났다. 불안감 속에서 애지중지 아들을 키우던 중 생후 7개월이 넘어갈 무렵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신경 근육계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말은 내 아들이 평생 자신의 두 다리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나는 매일 밤 눈물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내 아들만은.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민준이는 결국 영구적인 지체 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애태우는 와중에도 내 마음속 가장 큰 두려움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 늘 완벽함을 추구하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의 탄생을 누구보다 고대했던 그녀가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리고 내 끔찍한 예상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장애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하우, 애가 못 걸을 수도 있대요.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뭐? 세상에? 우리 대우 가문 핏줄에 장애가 웬 말이냐? 너는 대체 애를 어떻게 품었기에 그따위로 낳은 게야?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달이나 먼저 수술대로 기어 올라갈 때부터 알아봤다. 결국 너 때문에 네 그 천한 피가 섞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렇지.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너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너는 어쩌자고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랑 네 아들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어머니, 그래도 민준이는 어머님 손자예요. 에드, 내 손자는 무슨. 나는 그런 모자란 놈을 손자로 인정한 적 없다. 그러게 처음부터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어.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데 어미가 저 모양이니 자식도 그 꼴이지. 박화영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나는 눈물만 흘리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제발, 여보, 당신만은 우리를 지켜줘. 하지만 남편은 내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듯했다. 여보, 제발. 민준이 우리 아들이잖아.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이 지켜줘야지. 미안하다, 선영아. 나도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가 없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정말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제발, 당신이 어머니 좀 설득해줘. 응? 그만하자.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당신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당신이랑 그 아이, 이제 더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박화영의 아들이자 대호 가문의 후계자일 뿐이었다. 당장 짐 싸. 너랑 네 그 모자란 자식놈 데리고 얼른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헐. 결국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이 더 중요했던 시댁 식구들은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그 추운 겨울날 나는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갓난아들 민준이만을 담요에 싸서 그 거대한 저택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세차게 불어오는 인천 앞바다의 칼바람 속에서 나는 품 안의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하지만 나는 이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다. 엄마는 오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당한 고통을 몇십, 몇백 배로 되갚아 줄 거야. 아이를 품에 안고 복수를 맹세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든 지키고 키워내는 것뿐이었다. 의지할 친정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던 나는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어린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나는 민준이를 등에 업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마트 계산원 등 꾸준히 일을 전전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매일 밤 지친 몸을 누이면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캄캄한 현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내 아들 민준이의 해맑은 미소였다. 아이가 나를 보며 엄마하고 웃을 때면 나의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아픈 몸 때문인지 발달이 느렸던 아들은 4살이 넘어서야 겨두 말문이 트였다. 나는 혹시나 다리뿐만 아니라 지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다. 그런데 늦게 말문이 트인 내 아들은 그 후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 한글을 혼자서 깨우치고 어쩌다 내 가계부를 보고는 숫자를 익혀 덧셈 뺄셈을 해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빨아들였다.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워 영재 검사 같은 것을 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내가 곁에서 지켜본 민준이는 분명 천재가 확실했다. 아들은 커가면서 점점 더 총명함을 드러냈다.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음에도 학교 성적은 늘 전교 최상위권이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항상 당당했다.
오히려 특유의 유머 감각과 리더십으로 친구들을 이끌며 인기도 많았다. 내 아들은 휠체어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지만 아이가 마음속에 그리는 세상은 그 누구의 세상보다도 넓고 컸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세상의 편견과 가난에 맞서 서로만을 의지하며 꿋꿋하게 살아왔다. 나는 혼자 몸으로 아등바등 돈을 모아 명석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꿈이 컸던 아이였기에 나는 그런 아들에게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를 선물해주고 싶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학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내 인생 전부를 아들에게 바친 나는 그 일을 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의 노력과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착한 아들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과 투자를 전공하며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고되고 외로웠을 유학 생활을 훌륭하게 견뎌낸 아들은 졸업 후 월스트리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몇 년 만에 거대 투자펀드 오리온 캐피털 파트너스의 최연소 CEO로 발탁되었다. 장애를 극복한 젊은 천재 경영인. 아들에게는 늘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아들의 눈부신 성공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났던 내가 다리가 아픈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사실에 그간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민준아, 정말 대견하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물론이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인걸요. 어머니, 이제 더는 고생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어머니의 그 한을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던 아들은 몇 년 뒤 내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지 않았니? 오랜만에 휴가라도 내서 오는 거니? 아닙니다. 일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오리온 캐피털이 이번에 한국의 한 중견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다. 어디일까?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 회사가 바로 대호화학입니다. 어머니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집안의 회사요. 햄, 설마 네 친아버지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냐? 아들은 담담하게 그러나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댁의 회사 대호화학을 인수할 것이라고. 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느라 바빠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복수. 그 처절했던 맹세를 내 아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도 많이 변했지만 그 사람들도 많이 변했더군요. 과거에는 인천을 주름잡던 회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재정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심각한 위기 상태인 모양입니다. 대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온 건지 거의 부도 직전이더군요. 물론 저에게는 아주 잘된 일이지만요. 애초에 최진석, 그 사람은 사업 수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지. 부모 잘 만난 덕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았지만 너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했으니까. 안 그래도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회사가 어찌 되려나 걱정했었는데 결국 내 예상대로 된 모양이구나. 무능한 인간 때문에 괜한 직원들만 고생하게 생겼어. 그들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야말로 어머니의 한을 깨끗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원수를 갚아드릴 테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오리온 캐피털 파트너스의 대표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 기업 인수건은 부하 직원을 시켜도 될 일이었지만 내 전남편의 회사였기에 아들은 직접 나서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것만큼 충격적인 복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30년 만에 나와 내 아들을 버렸던 전 시모 박화영과 전 남편 최진석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기에 나타나?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여전히 목청이 좋으신 걸 보니 건강은 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버릇없이. 박화영은 나를 보자마자 치를 떨었다. 나를 다시 만난 것이 그토록 끔찍한 일인지 그녀의 격한 반응이 오히려 우스웠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보다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바랐다. 지난 30년간 나는 단 한 번도 그 인간들이 망하기를 기도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전 남편이 그 모자란 능력으로나마 회사를 잘 이끌어가기를 더 성장시키기를 바랐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의 고통은 더 극심한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멀쩡히 건강하게 잘 있는 전시모를 보고 미소가 지어졌다. 저는 회장님을 다시 뵈니 감회가 새로운데 회장님은 아니신가 봅니다. 당신도 잘 지냈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 시선이 최진석에게 향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그리고 그 옆에 혹시 우리 아들 말 조심해. 여기 당신 아들이 어디 있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지난 30년간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피땀 흘려 키운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내 아들을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냐? 어떻게?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오리온 캐피털 파트너스의 대표 윤민준입니다. 아들이 차갑게 자신을 소개하자 두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표라니, 인수라니? 아니, 저 모자란 놈이 무슨 수로... 하우. 박화영이 경멸적인 단어를 내뱉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투자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긴 30년 전만 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집안에서 짐짝처럼 쫓겨났던 내 아들이었으니까. 아마 두 사람은 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는가. 휠체어에 앉은 내 아들이 한때 자신들을 내쫓았던 바로 그 회사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30년 전이었나요? 그날도 오늘처럼 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몹시 차가웠던 날로 기억합니다. 아들이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들은 춥다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던 그날에 제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 제대로 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추웠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쫓기는 심정이란 게 참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냐. 네 아들을 투자사 대표로 만들어서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온 거냐고. 박화영이 핏발 선 눈으로 소리쳤다. 글쎄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이겠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듣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나는 차분하게 응수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저희가 뭐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진짜 목적이 뭐냐고? 최진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떠십니까, 박 회장님? 회장님께서 모자란 놈이라며 버리셨던 손자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자랐는지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네 아들을 대표 자리에 앉힌 게냐? 무슨 말씀을요? 제가 무슨 재주로 아들을 대표로 만듭니까? 그냥 저희 민준이가 워낙 뛰어난 아이라서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아버지 없이 자랄 아들이 기죽지 않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겠지요. 나머지는 전부 제 아들이 스스로 이뤄낸 겁니다. 이 아이가 다행히도 제 머리를 닮아 똑똑했거든요. 네가 무슨 수로 저 애를 저 자리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회장님은 여전히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날 어떤 심정으로 그 댁에서 쫓겨났을지 회장님께서도
조금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이 저희가 겪었던 절망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보기를 지난 30년간 간절히 바라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꿈을 오늘에서야 제 아들이 이루어주게 되었네요. 전 남편의 회사 대호화학은 계속된 경영 악화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부도만은 막으려고 그랬는지 최진석은 무리하게 외부 투자처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누가 망해가는 회사에 선뜻 거액을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 내 아들이 이 조용한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다. 아들은 회사 이름을 앞세워 파격적인 투자와 인수 조건을 대호화하게 통보했고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에 급급했던 최진석은 오랜 고민 없이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아줄이 자신이 30년 전 헌신짝처럼 버렸던 아들이 던져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처참했다. 여보, 아니, 선영아?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정말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글쎄, 이걸 복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보니까 기분이 어때? 걷지 못한다고 버림받았던 아이와 그 어미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다시 나타났는데 말이야. 천박한 것!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어디서 함부로 나서. 박화영의 고함에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회장님의 그 정정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시면 저도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어디? 그때 우리를 버린 대가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똑똑히 지켜보시겠어요? 응? 그 순간 내 아들 민준이가 휠체어를 움직여 테이블 상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앞에서 그날의 회의 안건을 차갑게 낭독했다.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입니다. 오리온 캐피털 파트너스의 투자 유치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른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분 구조 변경에 따른 현 대표이사 및 회장직 해임권을 발의합니다. 뭐야?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표이사를 교체하겠다는 거야? 이 회사는 우리 회사야. 나와 내 아들이 주인이라고? 박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본 기업의 지분 57%를 확보한 저희 오리온 캐피털이 오늘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이미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고 있기에 해임권은 자동 상정됩니다. 이제 와서 할머님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치셔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냉정한 말에 박화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어. 다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사님들, 다들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지금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최진석이 억울한 듯 다른 이사들에게 호소했지만 모두 그의 간절한 외침을 했어 외면할 뿐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 아들의 편에 서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바보 같은 전 남편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일이 이 지경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하긴 원래 그 집 식구들은 그랬다. 조금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가짜는 선민의식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었으니까.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전부 모함이야. 너희가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꾸민 거지? 복수라뇨? 저는 투자회사 대표로서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먼저 투자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랬다고 한들 네가 마음대로 우리를 내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결정은 온전히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회사 재무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현 회장과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들더군요.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주가를 폭락시킨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수많은 직원과 하청업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대 주주로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하하, 그래서 나를 이 회사에서 내쫓겠다고? 민준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 아버지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니? 최진석이 비굴하게 아버지를 운운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당신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악감정이 남아있죠. 나와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정하게 쫓아낸 당신들을 곱게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회사의 일일 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조금이라도 회사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회사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마지막 예의일 테니까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렇게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듯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화영은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좀 도와다오. 방금까지 저에게 천박한 것이라며 소리치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군요. 해윅,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제라도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마. 응? 사과요? 글쎄요. 사과를 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연은 이미 30년 전에 끝난 것을요.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그저 이 집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핏줄보다도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들을 그 추운 겨울거리로 내몰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 그 어리석은 내 자존심 때문에 너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어찌됐든 너도 아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지 않았느냐. 그러니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내가 이제라도 저 아이를 내 손자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마. 박화영의 말에 나는 치가 떨렸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로 받아주시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들이 당신들 자리를 보전해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 보죠? 이래서 당신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도 자기 아니만 걱정할 수 있죠?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 내 아들을 내어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하시지요. 저도 이 집안의 손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저에게 가족은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제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감히 함부로 제 가족을 논하지 마십시오. 민준아, 너는 그래도 우리 대호 가문의 핏줄이야. 네 엄마가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 회사가 결국 누구 것이 되겠니? 네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면 이 회사도 내 모든 재산도 결국 다 내 것이 될 게다. 기가 막히는군요. 어머니께 이야기만 전해 들어서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어렴풋이 짐작만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사람들이었군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그깟 돈 몇 푼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 어머니께 제대로 배웠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신들은 평생 그걸 배우지 못한 것 같지만요. 그러니 그 가짜는 제 아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밝혔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에는 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남은 생 내내 오늘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조용히 회의실 문을 나섰다. 더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그들이 가여울 뿐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들은 이사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통해 최진석과 박화영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사임이라는 형태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주었지만 실상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이 회사를 떠나는 날, 나는 일부러 회사 로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화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온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 대신 수군거리기만 하자 치욕스러운 듯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떠받들어져 살아왔을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수치심이었을 것이다. 30년 전,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들이 떠난 회사는 빠르게 활력을 되찾아갔다. 아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롭게 단장한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첫 임원회의에서 아들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분명히 밝혔다. 저는 이 회사를 해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없앨 것입니다.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투명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몇 가지 개혁안과 상생 정책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야근, 문화 폐지, 사내 복지 확대, 무너진 유통구조 재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조 조정 소문에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하지만 최진석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아들의 회사 인수가 주가 조작을 위한 사기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인간이 정말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겨우 이런 장난질로 타격받을 죄가 아닙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했다. 그러자 대중은 오히려 장애를 극복한 젊은 CEO의 스토리에 더 열광했고 아들이 발표한 기업 투명성 강화와 상생 정책은 여러 투자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최진석과 박화영이 회사 운영 시절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리베이트, 일감 몰아주기, 직원 복지 축소 등 그들의 추악한 행태가 알려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내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과거 박화영과 최진석이 개인 명의로 빼돌린 회사 돈 수십억 원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최진석은 거액의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평생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회사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홀로 남겨진 박화영 역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아들마저 감옥에 가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남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벌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만든 고통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그 사람들을 보며 어쩌면 천벌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랜 세월 이런 순간을 꿈꿔왔지만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괜히 허전하구나.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스스로 무너진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면서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는 단지 원수를 갚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회사를 망가뜨리는 대신 살려내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이 수많은 직원들과 우리 자신을 구원했다. 최진석의 회사를 인수한 지 1년이 흘렀다. 회사는 아들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아래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예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휠체어를 탄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꽃시장에 다녀왔다. 그리고 아들의 방 창문에서 가장 잘 보이는 마당 한쪽에 우리가 함께 사온 형형색색의 꽃들을 심었다. 민준아, 이 꽃들 좀 보렴. 참 예쁘지? 그러게 어머니.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한테는 우리 민준이 네가 바로 이 꽃들 같았단다. 온갖 비바람을 견디며 열심히 기르고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네 인생도 이렇게 활짝 피어날 거라고 늘 믿었어.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그 바람이 좀 이루어진 것 같으세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럼. 너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맑고 당당하게 피어났지. 저에게는 어머니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피워내신 겁니다. 아들의 그 말에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졌던 나의 지난 세월을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내 소중한 아들. 그런 아들 덕분에 나는 내 꺾였던 인생을 다시 지켜낼 수 있었고 마침내 내 인생에도 찬란한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아들의 곁에서 오늘도 열심히 나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중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